안녕하세요. 예, 소로토니 김상현입니다. 예, 귀한 시간 또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그 DM 날 이렇게 보내주신 걸 보게 되면 제가 카이스트 교수로 되어 있는데 카이스트 겸직 교수입니다. 요새 저는 겸직 교수를 보냈는데 이거 오타가 좀 난 것 같은데 요새 교수를 사칭하면 큰일 났어요. 저희 학교에서도 워닝 메시지가 한번 떠서 예, 그게 저희 정 교수가 아니라 저는 원래 15년째 겸직 교수도 있습니다. 그쪽에 전산학을 출신이고 대학원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한 박사님이 앞에서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다 설명해 주시고 또 의료인에 거의 가까우세요. 의료인 관점에서 이렇게 우리 의료기기의 소프트 안전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메디카 쪽에 백그라운드가 그렇게 한 박사님 같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전문가고 다양한 도메인에 의료도 포함해서 방산, 통신, 자동차 여러 분야에 대해서 한 20년 가까이 컨설팅을 하고 그쪽에 전문적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학교 강의도 그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할 거는 같이 우리 한 교수님하고 우리 의료 가이드라인 같이 만드는 작업을 같이 2년에 걸쳐서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뒤쪽에 반대로는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관점에서 어떻게 쫓아가야 될지 설명을 드릴 텐데 앞에는 저는 이제 전공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그쪽에서 셀렉트 엔지니어링 쪽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해서 어느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냐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의료 쪽을 제가 한 2년 정도 보니까 큰 대형 디바이스 쪽은 의료 이퀴먼트 쪽은 거의 글로벌 회사들이 다 잡고 있고 GE나 GMS나 이런 데서 갖고 있고 사실은 우리 한국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그보다 사이즈가 작은 그런 쪽의 디바이스들, 메디컬 디바이스 쪽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동시에 제가 또 요새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 중국 남쪽에도 많이 최근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쪽에서도 이 메디컬 디바이스하고 바이오 쪽이 한국보다 더 핫하게 뉴 비즈니스 쪽으로 이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 가이드라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우리 지멘스나 이런 회사들 큰 글로벌 기업들하고 우리 중소기업이나 우리 한국에 있는 전문 의료 기업체하고 좀 다르실 수 있어요. 저희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FDA 인증 시약 증정 빨리 받을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우리 수출 요건에 부합하는 그런 산출물들을 만들 수 있겠냐, 그런 관점이실 거고 그쪽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네들이 표준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지 인풋을 넣어가지고 자기네들 했던 프랙티스대로 유기사공사라든지 1497이라든지 이런 표준안들이 반영이 되도록 하는 어떤 이상한 구조, 이제 기존 구조상에서의 생태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바라본 관점에서는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료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때 가이드라인은 사실은 뒤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좀 러닝 커브가 없이 그냥 쉽게 쫓아하실 수 있는 관점에서 하실 수 있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개발했고 하는 방식은 저희가 오토모티브나 자동차 쪽이나 방산 시스템의 안전 시스템들이나 통신 쪽의 안전 시스템이나 기타 했었던 컨설팅을 하고 유사한 케이스를 만들었던 거의 백그라운드들을 저희가 좀 경험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 앞부분에 전체 우리가 발표드릴 내용은 첫 번째가 삽소 산업평가와 소프트 안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두 가지가 제일 메인 토픽인데 의료 쪽에서 우리 소프트 안전을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셔야 하시느냐.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하고 요새 왔다 갔다 했는데 모든 분야에 뒤처져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은 큰일 났구나. 우리 대한민국 지금 앞서 있는 게 반도체밖에 없고 심지어는 뭐 나머지 모든 분야들도 자동차도 그쪽에서 만들려고 하면 현대보다 훨씬 잘 만들 수 있는 노하우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빨리 쫓아가야 되겠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성공을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스러워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저희가 사서 산업혁명 쪽으로 지금 전 세계가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또 우리가 안전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안전을 우리 소프트웨어 공학쟁이니까 저는 소프트웨어 공학쟁이들이 보통 바라보는 관점에서 안전은 어떤 식으로 이론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라는 것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의료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하시고 어떤 식으로 바라보셔야 되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남짓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뭐 처음부터 페이지 바이 페이지, 라인 바이 라인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얼마든지 Q&A 저희가 받으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바라보시는 관점을 어떤 식으로 보고 읽어야 되냐. 우리가 무슨 우리 중고등학교 때 정과, 우리 그죠? 참고서 이런 거 볼 때, 우리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걸 쫙 어느 관점에서 보고, 우리 좀 이렇게 너비스한 사람들은 그냥 라인 바이 라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 보는 기법,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고려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잘람대로 좀 만들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사실은 방대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하고 헬스 쪽도 사실 이제 거의 이제 구분이 안 일어나고 있고,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공산주의니까 정부조 차원에서 그걸 갖다 묶어서 전체 산업을 정부가 그 이니시티브를 가지고 산업을 육성하고 거기에 IT 기술을 다 접목을 시켜서 지금은 중국에 뭐 수쇼 이런 데 가면 바이오 기업들, 메디컬 디바이스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서 핸드 쉐이킹하면서 지금 막 찾는 거가 IT, 소프트웨어 기업들 빨리 들어와라 이거예요. 자기네들 이제 옛날 기존의 디바이스나 이런 거 다 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니까 다 이제 빅데이터, AI 데이터 분석 쪽, 그 다음에 그 IoT 기술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 기업들 빨리 한국 들어와서 같이 하자 이런 핸드쉐이킹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들이 훨씬 더 커질 거고, 의료 쪽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존의 트레디셔널한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들 외에 기존의 소프트웨어로 그냥 하던 회사들이 의료기기 산업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헬스 쪽으로 진입해서 들어가고 있고, 예를 들자면 그 정도로 파괴적으로 일어나는 예제를 다른 도메인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테슬라라고 하는 아주 그냥 그죠? 발명가 같은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잖아요. 그 독일 3사가 테슬라는 실패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아이고, 저기는 절대로 완성차를 만들지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완성차 만드는 거는 하드웨어적으로도 뭐 규격부터 시작해서 유격 관리 뭐 엄청난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쪽은 기름때를 안 먹어봤기 때문에 절대로 못 만들어. 정말로 장담을 하고 이렇게 구글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테슬라 노웨이 그러고서 있었는데 지금 가니까 중국에도 테슬라가 다 돌아다니고 테슬라 S 시리즈도 다시 이제 제대로 정상화가 됐죠. 그래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 플레이어들이 들어와 있고 의료기기뿐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의료 쪽으로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는 의료에 오랫동안 종사하셨던 분도 계신데 뉴 플레이어들이 앞으로 계속 들어올 겁니다. 한두 끝도 없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비를 하셔야 되고 그 측면에서 시장이 커지는 베네핏도 있고 또 리스크도 좀 존재를 하는 그런 그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가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 스마트 헬스, 스마트 메디컬 해서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집어넣으면 다 통신되고 병원에서 안에 디바이스들끼리 다 연결되고 뭐 옛날 단순하게 파스 시스템뿐이 아니라 영상부터 시작해서 진찰하고 우리 실제로 수술하는 모든 시스템들이 다 연결이 됐으니까 이제는 완전 최첨단 시대로 간다. 심지어는 중국에 보면은 초진은 하는 로봇가 생겼죠. 그거 닥터 MD 디그리를 정부에서 줬어요. 그쵸? 그쵸? 아시죠? 메디컬 닥터 디그리를 주고, 초진을 이 AI 이 로봇가 와서 물어보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이러면서 초진을 해서 첫 번째 그 프리스크립션을 냅니다. 의견을 갖다 내고 하는 상황까지 만들어져 있어서, 이거 완전히 이제 세상이 점점 할 것들이 많아진다라고 해서 베네핏이 사실은 있는데, 이게 모든 그 어떤 이볼루션에서 보시게 되면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베네핏들이 막 존재를 하면서 사실은 그 밑에 엄청난 리스크들이 존재를 하고 리스크가 핸들링이 돼서 우리가 관리를 잘 할 경우에 빙산이 떠 있는 거고 안 그러면 빙산 전체가 침몰을 합니다. 스마트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요새 자율주행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뭐 핸드폰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베네핏만 보지만은 사실 그 밑에 그거가 사고가 안 나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뜨는 거거든요. 우리 의료 쪽에 감마나이트부터 시작해서 사실 감마나이트도 수치 해석하는 측면에서 되게 민감한 도구인데 거기에 사실 메모리에서 우리 그 디지털한 메모리 우리 뭐죠? 한 셀만 원디지만 플래핑만 일어나도 그 대형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거가 정말 안 나온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 쪽으로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 제가 옛날에 테스팅 강의할 때 우리 책에 나온 겁니다. 제가 얘기하면 안 믿으시니까 대가들이 만든 아마존에 있는 책에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시장에서 그 가게 같은 데 가면 카시오 전자계산기 이렇게 아직도 쓰잖아요. 태양으로 이렇게 하는 거. 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되는 거. 그 계산기를 실제로 컴프레hen시브하게 폭발적으로 완벽하게 이걸 테스팅하려면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으십니까? 되게 심플한 시스템이죠. 예. 거기가 한 1조 정도까지 단위가 나오나요? 예, 예. 예? 그게 이제 한 메모리의 비트 단위로 우리가 정말 안전한가를 다 보장을 하려고 하면은 100몇십 년이 걸려요. 예, 20초에 한 번 테스트 케이스를 돌린다고 쳐서 100몇십 년이 계산하면 걸립니다. 그러니까 테스팅이라는 거는 개런티가 아니에요. 중간에 그냥 그만두고 그냥 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은 그 소프트웨어가 되게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점들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4차 산업혁명들이 일어나시고 어떤 부분들은 이건 우리 회사에서 위기다, 어떤 부분은 이건 우리 회사에서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건 우리 회사에서 기회다, 또는 소프트웨어 회사하고 우리가 협력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있는 분들은 우리 회사에서 기회다, 우리 회사에서 위기다, 소프트웨어 쪽의 캐퍼빌리티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회사에서 위기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건 이제 고개를 끄덕이셔도 되고 안 끄덕이셔도 되고 프라이빗한 거니까 분명히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바이오하고 테크놀로지하고 만나고, 바이오하고 IT하고 만나고, 메디슨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만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기본적인 우리 키워드들을 보게 되면은 뭐 디지털, 피지컬, 바이올로지컬 시스템의 융합이 일어난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계속 여러분들 뭐 많이 들었었던 내용들이 일어나죠. 거기에 키워드들이 하나를 보게 되면 이게 우리 4차 산업혁명 4 우리 뭐죠? 다보스 포럼에 나온 그 키워드들 중에 제가 리스트업을 한 겁니다. 거기 전문가들이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Medicine Knowing IT, 의료가 IT를 알고 IT를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적극적으로. 거꾸로 IT가 메디슨을 알기 시작하고 사용을 하는 거고, 의료 쪽에서 바이올로지가 또 메디슨하고 또 결합이 된다. 그러니까 생화학, 화학들이, 생물학들이, 생체학들이 또 메디슨하고 결합이 되면서 또 여러 가지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할 수 있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 같이 제가 설명을 지금부터 드릴 거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3차 산업혁명 때는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름을 안 불렀었어요. 저 여기 지금 뭐 40대 후반이나 이렇게 계셨던 분들은 우리 세대에 뭐냐면 우리 20대 때 겪었던 거가 3차 산업혁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30년 전 얘기죠. 그때는 3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안 겪고 뭐 IT 혁명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3차 산업혁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제가 미래학자는 아니지만은 그거를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한번 실제로 데이터 논문으로 이렇게 저기 데이터를 제가 분석을 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있었었는지,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어느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그 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1, 2차 산업혁명은 에너지 드리븐, 기계 중심의 어떤 혁명이었죠. 우리 다 아시는 것 같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나요? 1차 산업혁명? 증기기관 뭐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2차 산업혁명은 우리 전기, 뭐 화학 이런 것들이고, 3차는 우리 IT 소프트웨어 일어나면서 했었던 거가 우리 3차입니다. 인터넷 막 보급되고 시작하면서 우리가 야후, 구글 쓰고 야후 쓰고 뭐 했던 시절이 이제 3차 산업혁명의 시작이고, XML이 나오면서 급속도로 이제 올라갔었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들이 막 확장이 되면서 급속도로 3차 산업혁명이 90년대 중후반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인데, 지금은 3,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하고 소프트웨어 드리븐. 3차까지는 디지털이 조금 하드웨어가 들어갔었어요. 3차 후반부터는 거의 지금부터는 다 모든 거가 다 소프트웨어입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면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기계적으로는 더 이상 발전할 거가 별로 없어요.
기계는 그냥 점점 가볍게 하고 무게를 줄이고 비용을 줄이는 그래서 그런 거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자동차 요새 나오는 자동차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90년대 나온 자동차들이 더 튼튼합니다. 요새 자동차는 뭐 튼튼하게 하면 안 돼요. 벽구제에 걸려서 그 이산화탄소 배출률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일리지를 높여야 되거든요. 근데 가볍게 하면 어떻게 해요? 박으면 사람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안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더 넣어서 안 부딪히게 하는 머리를 이제 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재료나 기계 쪽은 들어가고 그 기능들이 소프트웨어로 대체하는 거가 4차 산업혁명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단계고 여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조만간 몇 년 안에 완전히 판세가 뒤집혀서 다른 플레이어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그 산업혁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산업혁명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냥 리서처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혁명은 우리 1차 산업혁명 우리 중학교 때 맨날 시험 문제 나왔었던 1800 몇십? 참 기억이 안 나네요. 그쵸? 전국에서 일어난 4차 산업혁명. 스피닝 젤이라고 해서 처음 직물 지조를 막 우리는 옛날에 배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직물 제조를 하다가 이렇게 돌려봐 옆에서 한꺼번에 기계를 톱니바퀴에서 이렇게 돌리니까 초커덕초커덕 잘 들어가네. 손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됐다가 여기에 이제 증기기관 엔진이 하나 딱 들어간 거예요. 이건 돌리는 것도 안 하고 그냥 나무만 떼니까 이거 알아서 돌아가.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직물 제조나 이렇게 자동화, 사람 손이 안 들어간 이런 혁명이 일어나서 이건 대박이다. 정말 대박이다 그랬었어요. 이때 대박이다 그러고 가장 좋아하면서 외쳤던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1차 산업혁명 때. 1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아직은 자본주의 금융사 우리 일반적인 현대 민주주의가 토착하고 안 되어 있던 시절이고 성주들이 있고 지주들이 있고 이런 왕 정치 시대였던 거거든요. 우리나라 따지면 조선 시대 후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땅이 옛날에 대대로 물려오던 땅들이 자기 부자들이고 밑에서는 다 사실은 노예제도는 아니지만 하인들 같이 거기서 소장농 같이들이 여기서 있었던 거니까 나는 평생 해봤자 부자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땅이 없으면. 그러니까 혁명이 딱 일어나니까 이거는 그럼 내가 땅이 없어도 땅 주인한테 내가 머리만 써가지고 빌려가지고 저쪽에서 땅에서 뭐 가슴 뛰라 그래. 그럼 난 여기다 공장 만들고서 공장에다가 엔진 돌려가지고 막 벌으면은 엄청나게 돈을 벌 거야. 또 실제로 돈을 벌었죠. 새로운 돈 버는 먹거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앞으로 무슨 데이터 팔아먹고 이런 의료 데이터, 헬스 데이터 팔아먹는 이런 팔고 사고 하는 그런 거래들이 실제로 일어날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모든 그러면서 이제 랜드 오너십에 대한 기주들에 대한 그런 어떤 중요성들이 좀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 소비자들은 많은 그런 우리 직물들이 상품들을 쉽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좋은 걸 것 같았다라고 했는데 좋았죠. 동시에 사실은 우리 국사책에는 안 나온 이면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어쩌면 이 리포트보다 더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거를 개발할 때 들어간 리포트보다 더 들어갔는데 사실은 아이들까지 동원이 돼서 공장이 만들어지니까 옛날에는 아침에 해 뜨면 가서 일하고 해 지면 집에 들어가서 잤거든요. 근데 공장이 돌아가니까 이건 밤새도록 돌려도 돼. 안에다 불 켜놓고. 그러니까 워킹 아워가 아침에 옛날에 하루에 9시간 일하던 거가 하루에 막 18시간, 20시간씩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손이 모자라니까 애들도 다 데려와. 부녀자들도 다 이래. 당신네들 애들도 데려와. 애들이 심지어 8살, 9살 이런 애들까지 다 들어와서 일을 시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워크 인바이러먼트가 이게 아주 그냥 이 업무 환경이 엄청나게 열악한 거예요. 철커덕 막 기계도 돌아가는데 거기다 손 집어넣으면 턱 잘려나가고 막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죠. 생각지도 못했었던 이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떼돈을 벌었는데 그렇게 머리가 좀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만큼 덜 썼던 사람들, 그냥 단순하게 농사를 졌던 우리 노동자들은 우리도 이제 좀 좋아지겠다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사실은 환경이 더 악화가 됐어요. 농장에 일할 때가 더 좋아요. 공장으로 들어가니까 하루에 18시간씩
뭐 죽어라 하고 일을 해야 했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가 사실은 1차 산업혁명이고, 그래서 1844년에 여러 가지 법들이 제정이 됩니다. 액트들이 만들어져서 아이들은 몇 시간 이상 일하지 못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하루에 12시간 이하로 일을 해야 된다가 이때 법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루에 18시간, 20시간씩 일을 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set maximum working hour for children, 9살에서 13살은 하루에 13살 미만은, 그러니까 국민학생 이하는, 초등학생 이하는 9시간 이하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항, 그러니까 9시간 이상으로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오늘 오면서 또 다시 느꼈어요. 내 핸드폰은 왜 이렇게 카톡 울릴까? 저도 전산학과라서 야, 이거가 진짜 3차 산업혁명이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하루에 이게 업무 효율은 좋아졌는데 몇 시간 일을 할까? 일이 줄어야 되는데 그죠? 일이 사실은 사실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업무 환경과 근무 환경과 거기서 나오는 사고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제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가 1차 산업혁명의 뒷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4차 산업혁명 뒷면에도 이런 일이 지금 사실 실제로 일어나고서 있고, 법제도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벌써 일어나고 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파급이 될 거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2차 산업혁명으로 가볼까요? 2차 산업혁명, 이건 우리 전기, 에디슨이 전기 발명되면서 이 증기기관에서 이제 전기로 바뀌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레일이 만들어집니다. 레일이 만들어지고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가솔린 엔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런 화학 공장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이 많이 발전이 되고, 레일과 오토모빌, 이런 교통수단들이 옛날에는 처벅처벅 걸어가 마차 타고 갔던 거가 기차가 생긴 거예요. 기차가 딱 생기니까 우리 의료 관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옛날에는 런던하고 여기 웨스트민스터하고 이렇게 막 떨어져 있는데, 거기 사이에 기차가 하나가 딱 만들어졌어요. 서울하고 부산이 옛날에 우리 말 타고 다녔었는데 기차가 딱 만들어졌어요. 자동차가 낮았어요. 그럼 의료 측면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의료계에서는 그 당시에 환자가 몰리는 런던이나 안쪽으로. 그렇죠. 그 환자의 움직임 자체가 한쪽 지역에 안 머무르는 거예요. 저희가 좋대. 저쪽에 의사가 좋은 의사가 있으면 이제 지역을 넘어서서 막 글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정보 교환이 빨라졌어요. 물론 기차 타고 차 타고 가서 며칠이 걸리지만 지금같이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지만, 저쪽에서 무슨 전염병이 있었었는데 이걸로 이런 약을 먹이니까 좋았대라는 거가 며칠 만에 여기 도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빨리 준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옛날에 그런 거가 무방비 상태였었던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료계가 질병의학 쪽에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의료계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베네핏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Rapid Evolution of Medicine, 의학이 이제 2차 산업혁명 때부터 시작해서 급속도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고, 그때가 아마 박테리아하고 질병의학, 이뮤 시스템 쪽에 실험을 막 하고 데이터들을 교환하고 하기 시작했을 때가 아마 이 2차 산업혁명과 1차 세계대전 전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은 좋아요. 이게 이렇게 됐다가 그 이면을 딱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있었었냐? 라고 볼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도시 가면 건강하게 잘 사는데, 저 도시 가면 돈을 잘 번데, 그 옛날에는 그 마차 타고 짐 싣고 갈 생각하니까 엄두가 안 났다가 그냥 가지 이사 가자. 그러니까 그냥 시티로 막 우리 지금 도시 중심에 막 이제 그 생활권으로 다 바뀐 거예요. 도시 중심의 생활권으로 바뀌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긴밀하게 접촉을 하니까 전염병이 생기면 더 막 급속도로 또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서 밀도가 높은 데에 전염병을 방지할 수 있는 연구들이 또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이클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막 매연들이 나오니까 pollution, environment 이런 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이제 호흡기 질환들이 많이 발생해서 여기에 대한 연구들이 또 엄청나게 진행이 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질병, 전염병들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일하는 환경들은 점점 더 열악해졌었고, 그 다음에 TV가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가 화학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설탕이 막 보급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예. 아마 이때부터 서울 사람들은 설탕을 많이 먹었었던 것 같아요. 예. 서울 음식이 달죠. 예? 조선시대는 안 달았을 것 같은데 아마 이때부터 슈가가 만들어지면서 서울 음식이 다 달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 외국 친구들이 오면 왜 이렇게 다냐고 음식이. 근데 아마 슈가를 많이 먹으면서 우리 그거죠? 그 당뇨병들 여러 가지 성인병들도 또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당뇨병, 성인병들 이런 데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지면 뭐예요? 의료계에서는 또 시장이에요. 또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오퍼튜니티가 있고 거기에 대한 빙산 밑에 리스크가 있고 리스크를 해결하는 또 산업이 또 다시 오퍼튜니티로 올라가고 이런 여러 가지 사이클들이 계속 도는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의료 산업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안전이 검증이 안 된 트레인들 자동차들이 더하면서 엄청나게 폭발을 하고 화재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사건들이 나고 자꾸 뭐 다리도 부셔지고 지나가는 이렇게 무거운 기차 같은 것들이 지나가지 못하고요. 그런 거 테스트를 못했었던 다리였는데 거기다가 레일을 놓으니까 지나가다가 다리가 폭삭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 전체가 다 추락을 하는 그런 사고들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강하려고 그러니까 또 무슨 산업이 일어나요? 토목공학과, 이 건설공학이 구조공학 하는 사람들이 또 리서치해서 그 산업이 또 일어났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의 산업이 이 4차 산업혁명 의료 쪽이 이런 식의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우리가 취약점이 있으면 취약점을 해결하면서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뭐가 생길까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되게 민감하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쪽의 소프트웨어를 되게 중시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게 제 사실은 결론이에요. 3차 산업혁명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시는 것 같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넷, 모바일 디바이스, SNS, ISP, CAD, CAM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산업 구조 자체가 혁신적으로 바뀌고 실시간으로 전 세계가 통신하는 그다음에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의 우리 장점을 보게 되면 뭐 모든 인포메이션이 지금 인터넷 네이버에 물어봐, 구글에 물어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이버에 물어봐, 구글에 물어봐 그러는데 자기 전문 분야를 네이버에 사실은 찍어보면은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70%가 초등 수준의 가비지 데이터, 너리지죠. 근데 우리가 전문 분야가 아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IT하고 의료 쪽 전문가, 저도 이쪽 전문가인데 무슨 한의학 쪽 질문을 우리가 하면 거기 네이버에 물어봐 답변이 나오면 진짜 좀 믿죠. 근데 한의사 가서 보면은 이건 완전히 장난치는 거죠. 그러니까 false 데이터, 그러니까 가비지 데이터하고 가짜 데이터하고 실제 데이터하고의 구분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실제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사기들도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페이퍼레스 오피스라고 사실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더 근접해서 여러 활동들을 또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그 단점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글로벌라이제이션 엄청나게 우리가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저 나라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면서 또 반면에 이면에 또 돌아가는 거는 글로벌라이즈라면은 이 나라에서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저 나라에서가 쟤도 날 볼 수 있고 나도 쟤를 볼 수 있어. 이게 상당히 좋은데 나라의 국가적인 경쟁력 차원에서는 보호를 해야 돼요, 데이터를. 그러니까 어떻게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WTO에 안 걸리면서 그 데이터를 보호할까라는 머리들을 또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갖다가 뭐로다 감옥을 하냐면은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국방 방산 데이터로 다 넘겨버려요. 이거 방산산업이다. 그럼 방산산업은 WTO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방산 산업으로 구조를 바꿔서 또 데이터를 프라이버시를 가지고서 가는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활동들이 인터넷에 일어나고 여기는 우리 피싱이라고 그러나요? 인터넷 피싱 당하신 분들 없으시죠?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서 당하시는 분 없으시죠? 이메일이나 실제로 근데 많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라이버시 데이터에 대한 시큐리티 이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뭐예요? harmful 컨텐츠니까 뭐죠?
성인 내용, 그러니까 우리 음란물 이런 거에 그냥 그대로 노출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또 요새 또 무슨 비즈니스가 뭐예요? 뭐죠?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를 깔면은 그런데 액세스를 못하게 차단을 시켜주는 비즈니스가 또 다른 또 오퍼튜니티를 떴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생기면 그게 오퍼튜니티로, 리스크가 생기면 오퍼튜니티로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 이런 모든 사고의 뒤에 백그라운드에 또 누가 서 있냐면 보험회사들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이 보험회사들의 영역들이 엄청나게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넓어지고 있고 의료 쪽도 분명히 이제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 영역이 아마 스마트 헬스, 스마트 이런 메디슨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보험회사들이 또 거기 모델을 만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IT와 메디슨이 합해지고 바이올로지와 메디슨이 합해지고 전체적으로 에코하고 뭐 로보틱스가 또 다른 메디슨하고 합해지고 이런 거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고 돌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리마인드를 하게 되면 4차 산업혁명은 순수하게 소프트웨어들이 그리고 그 위에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들이 서로 교류되고 융합되는 게 4차 산업혁명의 기본적인 철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디바이스에, 여러분들 의료기기에 소프트웨어가 꽂힐 거거든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가 꽂히기 시작하고 더 커지고 점점 사이즈가 올라가고 거기 지금 이제 펌웨어 같이 되어 있지만 거기 이제 인베디드 OS가 올라가면 급속도로 소프트웨어 사이즈가 10배 이상으로 갑자기 뛰어요. 예, 10배 이상으로 급속하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거는 모든 가전제품과 모든 전자부품이 다 그랬어요. 핸드폰, 뭐 냉장고, TV 이런 데 들어가는 우리 뭐 에어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이 딱 199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소프트웨어 사이즈가 10배로 뛰었어요. 그게 뭐야? OS가 들어가면서 DVD 플레이어 이런 것들이 3, 4만 라인이었다가 3, 40만 라인, 100만 라인이었다가 1000만 라인 이런 식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순간에 몇 년 사이에.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이제 그렇게 바뀌는 시간이 급속도로 1, 2년 사이에 이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OS가 들어가면. 그럼 여러분들은 뭘 준비하셔야 돼요? 건축으로 따지면은 10층짜리 집 짓다가 이제는 100층짜리 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 10만 라인짜리 소프트웨어 짜는 기능, 기법하고 그 스킬하고 능력하고 100만 라인짜리 소프트웨어 짜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의 기법과 리스크들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실제로 환경들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기기가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앞으로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지금이 이게 7빌리언이니까 70억인데 75억 정도 되나요? 지금 아마 75억 될 거예요. 올해가 75억 정도. 전체가 7빌리언인데 예, 그렇게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는 줄어드는데 1년에 7,500만 명씩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계속 이제 인구는 증가하는 거죠. 예,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예. 그러니까 뭐예요?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니까 사회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급속도로 인구가 늘어나는데 사회의 인프라스트럭처, 우리 메디컬의 인프라스트럭처는 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했었던 방식대로 이 정도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이 정도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걸 옛날에는 뭐예요? 옛날에는 가서 대학병원 가서 이렇게 진료하고 뭐하고 하면은 뭐 2, 3일 내에 진료받고 나왔는데 요새는 뭐예요? 아는 사람이 없으면은 어느 교수님이요? 그거 받으시려면 뭐 다음 달 언제 기다리셔야 되는데요? 인프라가 안 된다. 예, 서비스가 안 돼요. 예, 의료 쪽도 뭐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계속 보완해내고 의료기기 쪽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격 진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예, 그 백그라운드는 이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메디컬 디바이스를 만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메디컬 디바이스를 만드시는 것들이 이제는 급격한 인구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지도 고민하실 시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그런 인구가 그렇게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그 인구수의 60% 정도가 다 어반 사이드, 도심화에 산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도심 쪽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도 다 거의 대부분 인구들 다 도심에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사실은 얘기인데 지구의 표면적에서 도시에 해당하는 표면적이 어느 정도 될까요? 몇 프로?
그 데이터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 데이터를 한참 찾아봤는데 그 데이터를 누가 분석한 지오로지에서 하신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의 경계선 자체가 불분명해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나 힘든 작업이라서 그런지. 근데 사실은 도시가 전 세계의 면적의 극히 일부분이죠, 도시가. 예, 예. 미국만 보시더라도 우리나라야 뭐 거의 수도권 다 밀집이 되어 있지만 그렇지. 미국만 가더라도 중부 저쪽에 가면은 허허 벌판 있고 도시는 이만큼 한 구석에 있다고. 예. 근데 많은 인구들이 다 글로 모여서 산다라는 겁니다. 75%가 앞으로. 예. 근데 전 세계에 2020년이 되게 되면 내년 얘기입니다. 내년 얘기예요. 더 급속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800만 커넥티드 디바이스가 지구상에 만들어져요. 커넥티드 디바이스라고 그러면 인터넷에 연결된 핸드폰을 포함한 인터넷에 연결된 자동차, 인터넷에 연결된 TV 모든 것들이 포함해서 800억 개의 커넥티드 디바이스가 지구상에 존재를 합니다. 그럼 얼마예요? 800억이니까 1인당 10개? 예, 디바이스들이 인구수 대비 존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5 빌리언 유저들이 다 이제 그 인터넷 유저가 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지구의 표면적의 평방 스퀘어, 지구 표면적의 평방 1평방 킬로미터, 1평방 스퀘어 킬로미터에 존재하는 그 면적당으로 따지면 거기에 500 이렇게 계산을 하면 500개의 그 핸드폰이나 커넥티드 디바이스 의료기기들, 커넥티드 의료기기들이 다 존재를 한다는 건데, 그럼 얼마 안 되네. 1km 평방미터에 500개밖에 안 돼? 말도 안 되는 것 같지. 말도 안 되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건 지구 표면 전체의 평균이고 그 중에 대부분이 다 도시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 인구수보다 더 많은 커넥티드 디바이스가 우리 평균 면적에는 존재를 한다라는 거고, 그 안에서 사실은 초당 새로운 단위가 나왔어요. 광해 우리나라의 그 단위에 넘어서는 브런터바이트라는 거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초당 데이터 트랜스퍼 레이시 이 정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예. 근데 그게 다 커넥티드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그 디바이스도 다 커넥션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CCTV 요새 안 들어. 중국산 뭐 카메라 들어가 있는 모델도 요새 안 쓰죠. 예, 다 해킹 뒤에 백홀이 있다고 그래서. 예, 그러니까 뭐 인트라넷에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고 간에 모든 것과 다 노출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보들 전 세계에 다 가지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누가 해커가 천만 건을 유출했습니다. 어느 금융사에서 그거는 그냥 언론에서 얘기고 실제로 여러분들 모든 데이터는 전 세계 모든 곳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벌써. 예, 그냥 사고가 난 표면적으로 언론에서 떠드는 것만 그 정도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디바이스들의 안에 소프트웨어의 구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 기능들은 점점 축소가 되고 모든 거가 다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앞으로 중요해진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재화를, 커머디티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커머디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부품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왜 소프트웨어가 중요한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최대 부품수가 3만 개예요. 볼트, 너트 150만 개를 포함해서 1,500만 개 포함을 해서 볼트, 너트 1,500만 개 포함해서 부품수가 3만 개예요.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의 라인 수가 보통 C로 짜져 있고 거의 대부분이 다 C로 짜져 있는데 일단 했거든. 뭐 인포테인먼트만 자바 쪽이 좀 들어가 있고 하는데 그게 최소한 요새 나온 자동차는 이런 라인이 넘어가요. 그럼 이런 라인 소스 코드하고 3만 개 부품하고 어디가 결함이 많이 생길까요? 결함의 그 원천이 어디가 더 많을까요? 여기가 훨씬 많다고요. 예. 여기 살짝 뭐 점 하나, 살짝 뭐 스펠링 하나 틀린 거, 뭐 콜론 하나 틀린 거 이런 거 가지고서 생기는 거거든요. 토요타 급발진했었어서 뭐 토요타가 2010년도에 휘청했었는데 그때 사실은 센턴스 하나만 고쳤으면은 토요타가 그 사건이 안 났었어요. 딱 한 줄 문제 때문에 그 사고가 났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그 위험하냐? 하드웨어보다 사실 소프트웨어 쪽이 그 소스가 결함의 소스로 따지면 엄청난 그 풀이다, 결함 소스의 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핸드폰도 부품수가 1000개 모듈라이제이션 돼서 지금 한 300개 정도로 줄었습니다. 200~300개. 예. 그런데 우리 그 안에 들어가는 소스 코드를 보게 되면 몇천만 라인 수준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어디가 더 뭐가 많을 거예요? 여기다 버거가 소프트웨어가 많아요. 핸드폰 폭발하잖아요. 배터리 폭발해서 여기서 뭐 탔다 그러잖아요.
예, 그거 무슨 버그예요? 소프트웨어 버그예요. 90% 이상이 다 소프트웨어 버그예요. 셀 버그가 아니에요. 예,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안에 배터리의 볼티지를 계속 측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쓰고 관리하는 그 BMS 시스템이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도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 쪽에서 배터리가 들어가는 디바이스를 개발하시는 쪽은 그 BMS 쪽이 배터리 살 때 같이 쫓아온 거가 아니면 되게 물질거리실 거예요. 그거 잘못하면은 배터리가 확 불어들고 뜨거워지고 후판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예, 예. 나눠지는 거잖아요. 예, 절대로 표준화가 안 돼요. 소프트웨어 쪽은. 그러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도 우리 개발할 때 보게 되면 항상 새로 개발할 때마다 새로 짜고 새로 개발할 때 새로 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시는 거고, 여기 역시 메디컬 디바이스 쪽에 CEO나 우리 디렉터들, 우리 임원분들 와 계신다고 하면은 안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개발하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작년에 개발하고 비슷한 거 이번에 또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또 했는데 또 그 결함이 나오고 비슷하게 그 레벨이 수준이 안 올라가냐? 안 올라가요. 예, 소프트웨어는 그래요, 특성이. 반복적으로 하면은 좀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반복적으로 해서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려면 보통 2, 3년 정도 머처리티를 올려야지 돼요. 예. 예. 쉽게 그렇게 안 올라갑니다. 지식산업이기 때문에. 예. 또 약간 아티스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보듯이 절대로 우리 인티그레이션 측면에서 보시면 안 된다는 거고,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는 뭐 하나 바꿔서 이 부품 이거 딴 거로 바꾸자, 이거 중국산으로 바꾸자, 이거 저회사 거로 바꾸자, 그래서 싸니까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이거를 가져라고 바꿔서 바꾸면은 영향받는 게 어디 있는 것 같아? 그 영향 분석이 명확하게 보드에서 서킷에서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여기니까 요거만 여기까지만 바뀌고 안 바뀌면 될 것 같다는 거가 딱 분명히 분석이 되는데, 소프트웨어는 야 이거 버그 생겼으니까 버그 고쳐, 또는 이 기능 집어넣어, 하나만 간단하게만 넣어봐. 그래서 걔를 넣었어요. 또 약간의 경영을 딱 가하는 순간에 생각지도 않아서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엔지니어는 사장님한테 계속 깨지고, 엔지니어는 엔지니어대로 골머리 가슴이 아픈 거죠. 왜? 왜냐하면 그 소스 코드를 내가 짠 게 아니에요. 내 위에 있던 선임이 개발하고 그 사람 퇴사하고 나가버리고 10만 라인 중에 7만 라인은 그 사람 보고 나머지 3만 라인까지 내가 하는데 7만 라인 눈으로 읽을 수도 없어요. 그거를 CEO가 강요하시면 안 돼요. 그럼 7만 라인 널리지를 우리가 어떻게 너가 빨리 제대로 할래? 어떻게 가져올래?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되는 거죠. 거기 쓰는 기술이 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공학을 해서 소스 코드를 해서 설계 정보를 뽑아내는 그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저희 가이드라인에도 이렇게 멘션을 언급을 해놨는데 그렇게 해서 쓰셔야 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면 되게 복잡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드 이펙트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4차 산업혁명의 의료산업 쪽으로 막 넘어가고 소프트웨어가 메인 브레인이 되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이프티의 우리가 개념을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세이프티의 개념을 여기서 계속 강조를 하냐라고 하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2010년, 2020년 이렇게 여러분들 앞으로 뉴 비즈니스 앞으로 10년을 보고 하셔야 되니까 그냥 단순하게 FDA 인증, 무슨 의료 식약청 인증 이 이슈가 아니란 말입니다. 헬스하고 막 이제 벽 섞이면서 막 인증 자체는 딱 되게 혼용이 돼서 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제일 위험한 건 뭐냐? 인증을 6개월 늦게 받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일 위험한 건 뭐예요? 리콜하면 끝이에요.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리콜 한번 당하면은, 메이저 리콜 당하면은 그거는 그냥 회사가 문을 닫는 거예요. 리콜을 당하는 원인은 뭐냐? 사용자가 세이프하지 않다라고 느꼈을 때는 그건 100% 리콜이에요. 단순 결함이 아니라. 그럼 안전이라는 개념은 뭐냐? 안전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어떻게 느껴야 되냐? 안전이라는 거는 안전대 안전한 스테이트, 상황에 내가 있다. 이 의료기기를 쓰는데 나는 안전하다. 아까 우리 한 박사님 얘기하신 대로 그 심전도를 측정을 해서 일렉트리컬한 그런 피드백을 주는데 상자한테 이거 붙여도 나는 안전해. 한숨 푹 자도 돼. 걱정 안 해도 돼. 믿을만해. 그게 세이프예요. 그게 아닌데 이거 딱 봤더니 메딘 차이나. 이거 말고요. 지멘스. 똑같은 지멘스인데 뒤집어 봤더니 어셈블리드 인 차이나? 이러면 또 의심이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메딘 저머니 뭐 이래야지 뭐 컨피던스가 생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기업이 메딘 코리아의 이 브랜드야? 오케이, 컨피던트해. 이렇게 돼야지 비즈니스가 된다고요. 앞으로는. 그래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한 상황에 있다고 느껴지는 걸
해하려고 하면은 어떤 프로시저로 가야서 우리가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 게 한 박사님이 전체적으로 앞에서 설명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산출물을 언제 만들어가 아니라 그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위험은 있을 수가 있어. 위험은 있을 수가 있는데 100% 안전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위험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위험이 발생하면 내가 이 위험을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 예, 여러분들이 지금 안전하세요? 저하고 강의 듣는데 제가 누군지 알고 제 앞에서 거리가 몇 메타도 안 떨어지셨는데 그저께 그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에서도 뭐 총기 난사 막 이런 거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민상윤이가 뭐 하는 인간인데 믿을만 하신 거죠? 예. 나이파가 인증을 했고 하니까 저 사람 안전한 것 같아. 한국에서 그런 상황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안전하시다고 느끼는 거는 왜 안전하다고 느끼세요? 뭐 저 농담한 거고 왜 안전하다고 느끼세요? 여기 불안하신 분이 없어요. 안전에 대해서 강의 들으면서 그냥 지금 제일 힘든 거는 졸려온 것 뿐이에요. 언제 끝나나? 네, 그 저는 제가 5시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일찍 끝나겠습니다. 빨리 끝날 테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 졸려온 것만 제일 힘든 거고 나머지는 언세이프한 건 안 느낀다고. 그리고 근데 왜 언세이프한 걸 안 느끼고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느끼세요? 일단은 직관적으로 LT 센터라는 이 빌딩은 안전해 무너질 것 같지가 않아. 여기 옛날에 컨퍼런스 많이 했었던데. 그리고 뭐 여기 출구도 있고 뭐 비상구도 다 있어요. 불나면 뛰어내려가면 되고 여기서 이렇게 나가면 되지. 이렇게 느꼈을 텐데.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제가 불러서 저 비상구에 못 쳐. 세면으로 발라버려. 밖에서. 딱 그러는 순간에 발라도 안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가실래요? 제가 뽑아드릴게요. 여기서 못 뽑고 툭툭 쳐서 나가서 화장실 갔다 오세요. 다시 닫아. 이렇게 해도 안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불안하기 시작하면 심장박동이 올라간다고. 왜 그래요? 안전 해자드가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 컨트롤이 여러분들한테 없어요. 내가 문을 열어줘야지만 나간다. 그럼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이제 세이프티 메커니즘이라는. 예. 누군가가 이 페이션트나 닥터나 누군가의 그런 그 해자드 케이스에 빨리 에스케이프를 해서 이렇게 디그레이션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전하다는 거죠. 그 메커니즘이 있어야 돼요. 그걸 만들어야 돼요. 메디컬 디바이스에서도. 이게 정품이 아니에요. 네, 안전하지가 않죠. 자, 그러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오두막이 있어요. 오두막이 있고 우리 판교에 여기 근처죠? 판교에 우리 멋진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사는 우리 보통 아파트가 있어요. 그다음에 슈퍼 하이 스마트 빌딩 우리 뭐 해운대에 있는 우리 뭐 120층짜리 뭐 이런 빌딩이 있어요. 어디가 안전해요? 어디가 안전할까요? 왼쪽부터 우리 오두막이 제일 안전하다. 1번 오두막이 제일 안전하다. 저하고 비슷해요. 저도 1번 스타일입니다. 단독주택이 안전하다. 판교에 2분, 3분, 4분, 5분 망설이지 말고 더 주세요. 6분. 아파트가 안전하다. 하나, 둘, 셋, 넷. 최첨단. 이거가 안전하다. 손 들어보세요. 그건 제 강의를 들어서 지금 바뀌신 거예요. 원래 이거 들었을 거예요. 이 안에 보게 되면 비상탈출구도 있고 뭐도 있고 다 기계들이 다 있으니까. 실제로는 보통 노멀한 케이스에는 얘가 더 안전해요. 이거 무너진 경우는 없잖아요. 이거는 우리 옛날에 왜 와우 아파트 아시죠? 옛날에 뭐 아현동에 아세요? 그거 아시면은 50대인데. 지금 그건 아시겠다. 우리 옛날 우리 성수대교 무너지고 했었던 삼풍 아파트 그건 다 아시죠? 모르시면 20대세요, 30대. 이거는 사실 무너지기도 해요. 근데 요새 것들은 그렇게 내진 설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 안전한데 사실은 얘가 제일 불안해요. 얘는 컨트롤이 나한테 없어요. 얘는 그거보다 해저드 케이스의 컨트롤이 더 많아. 얘는 금방 2층에서 호로록 나오면 돼. 얘는 이런 샤시도 없어. 그냥 별로 뻥 차면은 거기 있는 조그만 문 열고 그냥 탈출해서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밑으로 갈수록 뭐예요? 해저드에 대한 컨트롤러빌리티가 나한테 있으니까 확실히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비상 케이스에 대해서. 여기는 어떨 때 안 안전한 줄 아세요? 실제로 데이터를 뽑았는데 저게 제일 위험한 경우가 뭐냐?
심장병 환자가 하트택, 심장마비가 생겼을 때 여기는 밑에 일반 아파트나 딴 데 사는 거 비해서 사망 확률이 몇 배가 더 높아요. 왜 그럴까요? 네, 심리적인 것도 있고 119가 올라가서 여기 환자한테 가는 시간 자체가 너무 많이 걸려요. 네. 여기 주차를 해야죠, 뭐 해야죠, 눌러야죠. 근데 뭐 100층에 중간에 쓰죠. 사람들 띵띵띵 계속 쓰죠. 그 골든 타임을 놓친다고. 네, 실제로.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정 위험은 환자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혹시 심장병이나 이게 약하신 분들은 그 이머전시 케이스에 911, 119를 부르려고 그러면 높은 데 사시는 거가 메커니즘이 사실 없어요.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컨셉트 세이프티를 우리 세 가지 관점에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규범적인 안전. 이 디바이스를 내가 만드는 제품을 만들 때 이런 절차에 의해서 만들면은 안전합니다. FDA 인증을 받았습니다. 형식적인 거예요. 네. FDA 인증을 받았다, 안 받았다에 따라서 안전이 왔다 갔다 하나요? 물론 상대적으로는 통계적으로는 안전할 수 있지만 반드시 개런티 되는 건 없어요. 그 뒤에다 보험회사들이 끼고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 전자기기 CE 인증 받았다고 다 안전한 거 아니잖아요. 핸드폰 다 인증 받았는데 폭발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이마에다 낼 대로 하나 붙이는 거죠. 우리 무슨 받았어요? FDA 인증 받았어요? CE 인증 받았어요? 이런 거 인증받는 거에 또 안전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Substantive and Safety라고 해서 실질적인 안전. 정말로 이 프로덕트가 안전해? 진짜 안전한 거야? 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사고가 안 나는 거냐?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Perceived Safety예요. 그냥 직관적으로 얘는 안전할 것 같아. 이거는 지멘스 거니까 지멘스 거 우리 지멘스 뭐죠? 그 MRI가 아니라 CT 촬영 지멘스 거니까 안전할 것 같아. 그냥 들어갔다 나와도 될 것 같아. 이 레디에이션 시스템 안전할 거 지멘스야. 이거는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야 안 들어갈래.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지멘스에서는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고 중국 거에는 안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그 데이터를 보시기에도 한박사님도 아시겠지만 실제로 레디에이션 때문에 사람이 번아웃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수치를 잘못해서 레디에이션이 방사선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타 죽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퍼시브드 세이프티하고 실질적인 안전, 규범적 안전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중요할까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다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전을 규범적 안전으로만 보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안전이 보장이 안 되면 여러분들 리콜되면 회사가 망하는. 그다음에 perceived safety, 우리 프로덕트는 안전하다는 거가 사용자한테 인지가 안 되면 우리 물건 안 팔려요. 그렇죠? 잘 팔리려고 그러면 인지적 안전. 리콜 안 되려면 실질적인 안전. 그다음에 일단 시장에 진입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규범적인 안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우리 가이드라인은 사실은 규범적인 안전과 실질적인 안전을 양쪽을 조금 다 통합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거라고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볼보가 볼보 자동차 선전할 때 볼보는 안전합니다. 볼보 훌라이프 뭐 이렇게 해서 슬로건 걸고서 이렇게 선전했었어요. 절대로 사용자 드라이버 칵핏은 안 찌그러져요. 위에다 트렁크 들고 이러고서 있었었는데 여기는 제가 안 넣었는데 몇 년 전에 볼보에서 시티 세이프라는 기능에서 시내 자율주행이 아니라 가다가 보행자가 나오면 차가 딱 서서 쓰는 기능 지금 나오거든요. 그 초반에 실제로 양산돼서 나왔는데 유럽에서 스페인에서 운전했는데 사람이 앞으로 가도 계속 들이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튜브에 누가 올렸어요. 그래서 볼보가 아주 그냥 엄청 망신을 당했죠. 그래서 실질적인 안전에서 또 이런 퍼시브드 세이프티하고 다른 관점이라니까 세 가지 측면을 우리가 다 고려를 해서 잘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규범적 안전이 제일 사실은 하기가 쉬워요. 쫓아오면 되는 거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대기업에서도 그렇고 야 이거 FDA 인증 전단 주식 있잖아. 개발팀하고 별도로 개발 끝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문서 만들어서 인증받아서 네가 전담에 이런 TFT도 만들어주고 해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식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세이프티 엔지니어링의 기본적으로 언더라인 밑에 깔려있는 철학을 보시게 되면 테스팅하면 우리가 버그를 다 찾을 수 있다? 천만에? 그건 아니에요. 테스팅은
우리 딕스트라라는 우리 대가가 얘기한 거를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테스팅은 프로덕트에 대한 테스팅은 에러가 존재하는 거를 증명하는 거지 에러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걸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자계산기 다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100몇십 년 걸린다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팅을 해서 에러가 나왔다. 그럼 거기 에러가 있다라는 것뿐이에요. 테스팅을 내가 했는데 한 달 했는데 에러가 없어. 천만에 100만 년을 해도 에러가 없는지 증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달 했는데 에러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한 달을 테스팅을 했어요. 밑에 엔지니어가. 또 일주일을 테스팅했어요. 새로운 프로덕트가. 했는데 에러가 안 나왔어요. 그래도. 그러면은 내가 CEO야 또는 연구소장님이야. 그럼 반응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우와, 너 진짜 이번에 소프트웨어 잘 개발했다. 어떻게 이렇게 에러가 없어? 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고, 너 테스팅이 에러가 안 나는 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 케이스를 잘못 뽑은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 예. 100만 마일, 몇십만 마일짜리 소스 코드를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버그가 막 나와야지 돼요. 그래서 테스팅은 어떤 테스팅이 잘한 거다? 테스트를 했더니요, 한두 끝도 없이 막 버그가 나와.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래야지 잘 테스팅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 등을 두드려줘야지. 근데 거기서 윽박을 지르면은 버그가 있다는 것도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출시해요. 그리고 리콜 나갔다 되면 퇴사하고 사표 내고 나가. 그러면은 독박은 누가 써요? 사장이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뭐 우스갯소리지만 사실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인더스트리에서. 그래서 그 측면에서 우리가 보셔야 되고, 예.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죠?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보니까 로봇으로 수술합니다, 뭐로 수술합니다, 내시경으로 합니다, 뭐 페이션트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서 옛날보다 더 우리가 의료 사고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 사고를 더 줄일 수 있는 확률은 사실은 높아졌지만은 옛날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옛날 의료기기나 옛날 디바이스에서 지금 최첨단 소프트웨어 쪽으로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구조는 옛날에 심플했지만 복잡해졌고, 기본적으로 세이프티 펑션은 옛날에 일어났었던 의료사고들 지금은 아련을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일어났던 의료사고들 뭐예요? 수술하고 뱃속에다가 거기서 그 하나 집게 하나 넣고서 닫고 막 이런 거. 요새는 센서 하나만, 센싱 하나만 쫙 이런 것만, 금속 센서 같은 것만 쫙 한 번만 하도 수술하기 전에 뭐가 있나 하면 스캐닝 한번 하면 안전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옛날에 일어났었던 일반적인 안전 시스템은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훨씬 더 안전사고는 안전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측하지 못한 사고들이 일어나요. 이게 사람을 잡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한 리콜, 예측하지 못한 큰 디자스터가 일어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왜?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게 커졌으니까 생각지도 못한 익셉셔널 케이스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개발할 때부터 그걸 방지하는 상황으로 개발해야 되고, 자 이제 한마디로 가이드라인을 다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안 일어나게 하려면은 소프트웨어 쪽에서 최대한으로 저런 생각지도 못했던 버그가 안 일어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버그가 아니라 기능이 오동작하고 뭐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버그가 안 일어나게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개발해야 됩니까? 일단 테스팅 관점에서 이상한 테스트 케이스를 자꾸 넣어줘야 되는 거죠. 익셉셔널 케이스를 테스팅 하셔야 돼요. 노멀 케이스가 아니라. 거길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설계할 때도 최대한 분석 설계를 훨씬 더 체계적으로 공학적으로 잘해서 아예 에러가 시딩이 들어가지가 않게 방지를 해야지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뭐예요? 전자계산기 120년 걸리니까 포괄적으로 테스팅 못해서 검증 못해요. 그럼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그 케이스가 일어났을 경우에 이머전시로 얘가 환자한테 위해를 안 주고 환자를 목숨을 빼앗지 않고 빨리 꺼버린다든지 디그레이션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넣어주는 것 뿐입니다. 그게 세이프티 메커니즘. 최대한으로 에러가 들어가게 하고, 혹시 에러가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주어진 시간에 테스팅을 해야 되지만 다 테스팅하려면 100만 년 걸리는데 그렇게 할 수 없고 한 달만 해야 되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뭐래요? 기본적인 테스트 외에 이상한 케이스를만 테스트 열심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상한 케이스가 일어날 수 있어요. 레디에이션 시스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또는 아까 일렉트리컬한 그런 그 샥 시스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쇼크가 너무 볼티지가 많이 올라갈 경우에는
무슨 경우가 일어날 수가 있어? 아까 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세스 측정하는 걸 잘못 측정을 한다든지 센서에서 오류가 일어났다든지 그렇죠? 또는 여기 발전기 소프트웨어에서 발전하는 그 컨트롤 소프트에서 수치를 잘못 줬다든지 혹시 만약에 그렇게 돼서 엔드 섹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세이프티 메커니즘 안에다 넣어줘야 돼요. 그걸 사실 원하는 겁니다. 그게 전체 이 스마트 인더스트리나 소프트웨어가 많이 들어간 시스템에서는 그걸 하자라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단계별로 어떻게 개발해야 되고 어느 단계에서 어떤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지를 만든 게 우리 소프트웨어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네. 소프트웨어 공학은 복잡하게 생각하면 짜증이 나요. 네, 복잡하게 생각하면 웬 문서만 자꾸 만들려고 그러고 그죠? 저 같은 사람 요거 넘어오는 거예요. 쟤네들이 자꾸 이상한 뭐 국제 규제 이런 거 만들어서 하라 그래고 해서 이런 문서들만 자꾸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써서 맨날 문서 한다고 힘들어지는데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고, 오케이 리콜 안 당해야 되겠어. FDA 인증도 우리가 한 번 할 때 쉽게 좀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리콜 안 당하는 거야. 그 사고 안 날려고 그러면 최단으로 에러가 안 들어가게 해야 돼. 들어간 거를 최대한 빨리 많이 발견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러가 있을 거야. 분명히 있어. 그럴 경우에 방지하고 할 수 있는 안전 메커니즘을 넣어야 돼.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는 넣었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넣어야 돼. 이게 세이프티 공학의 기본 철학입니다. 예. 예.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리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면 제일 무서우신 게 뭐예요? 예? 떨어질까봐. 예. 그죠?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면 이게 덜커덕거려. 이거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요새 엘리베이터는 추락 안 해요. 이게 메케니컬하게 기계적으로 선이 여러 겹이 되어 있어서 절대로 최근에 추락하신 거 들으신 적 없죠? 추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옛날에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3중 구조로 되어 있어서 잘 안 떨어져요.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으니까 툭 하고 중간에 멈추죠. 예.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거기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한번 보실까요? 실내에서 일어난 건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예, 소리는 안 나오는데 올라가는 거 눌렀어요? 근데 컨트롤 소프트웨어가 가속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천장에 박았어요. 이 사람이 중상으로 그냥 이제 거의 이제 완전히 그 중태 상태에서, 그래서 죽지는 않았지만은 중태 상태에서 나왔어요. 예, 천장에 부딪히고 박살이 났어요. 예, CNN 리포트에 나왔어요. 이런 사고가 난다고요. 그럼 이 엘리베이터에서는 어떻게, 사람은 뭐 거의 가까이 죽음 가까이 갔을 거고, 이 엘리베이터 세상에서는 망했겠죠. 이거 한 건으로 망한 거예요. 그 한 건에 망한 이유는 뭐냐? 어쩌면 소프트웨어 한 줄이었을 수 있어요. 예. 이 사람 그렇게 해서 실려 나왔어요. 예. 완전히 박살이 나고 30층 꼭대기로 박았으니까 이거 엘리베이터 타면서 내가 천장에 부딪힐 거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메디컬 디바이스를 뭘 했는데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라 설마 이걸 통해서 내가 뭐 일어나겠어? 여기 뭐 내가 뭐 전자 셔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거는 생각지도 못하셨던 경우가 일어나면 이제 큰 사고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꼭 방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개발하셔야 될 소프트웨어의 품질은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들이 우리 잘 됩니다. 이런 거가 아니라 이런 기능 위에 우리가 안전합니다. 또 안 죽습니다. 릴라이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잘 개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좀 더 집어낸 개념이 펑셔널 세이프티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가 사실은 저희가 의료 쪽으로 와서 보니까 이 개념을 넣은 이유는 뭐냐면 61508, 26162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엘리베이터가 위로 솟구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방지를 할 거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안전 분석을 해야 되냐가 사실은 딴 분야가 의료 쪽보다 훨씬 잘 돼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근데 의료 쪽을 보니까 의료 쪽은 안전이라는 개념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안전이 아니라 전자부품의 안전이라는 것보다는 포괄적인 의료 사고에 대한 안전이에요. 의사가 실수를 하다가 사고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포괄적인 안전이고, 전장 시스템에 대한 안전의 포커스가 그렇게 아주 깊이 있게 딴 분야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나이파하고 저희가 연구를 해서 한 교수님하고 해서 6230 기반에 14971에 있는 리스크들을 가지고 와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14971의 리스크는 일반적인 우리 의료 안전사고 전반에 갇힌 그런 리스크예요. 그 중에서 그걸 소프트웨어적으로 해석을 해서 기존의 우리 전장 시스템, 전장 부품,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에 들어가는 기법들을 반영을 해서 이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펑셔널 세이프티뿐이 아니라 거기 사이버 스큐리티, 우리 개인 보안 쪽도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가 언급을 안 했는데 이쪽도 이제 이슈가 돼서 IoT가 나오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거니까 그래서 기술적인 거는 지금 얘기하면 졸려보세요. 그러니까 전체 보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립니다. 예.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부터 시작해서 하드웨어 개발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하드웨어에서 요구사항 다 끝나는데 소프트웨어 쪽 이거는 하드웨어 로그인에 이건 소프트웨어 로그인에 소프트웨어 쪽에서 요구사항 받으면 소프트웨어 쪽에서 다 개발하고 테스팅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쪽하고 인테그레이션하고 이렇게 다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이 아래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리고 저희가 보게 되니까 거기에서 6230 기반으로 국제 표준을 만들어 보게 되니까 이 각 단계별로 클래스 ABC라는 게 있잖아요. 6230에 보게 되면 거기 ABC별로 해야 되는 활동들이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6230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하실 때 불편해요. 저거는 업무 흐름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표준이에요. 그래서 저걸 우리가 플로우 형식으로 다 바꿔놨어요. 각 단계별로 오케이 프로젝트 지금 시작하니까 내가 뭐 해야 돼? 지금 이제 요구사항 분석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쫓아가면서 하실 수 있게. 그게 최적의 방법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B약점 이상으로 쉽게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의 접근 방법을 좀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사실은 이 업무 흐름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흐름하고 개발하는 기법하고는 분리가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흐름하고 분석 설계, 코딩 테스팅 하는 거하고 내가 C로 짤 때하고 자바로 짤 때하고 기법이 틀려요. 그런데 그걸 분리하는 시기는 되게 머추하게 어느 정도 됐을 때 기법을 분리하시는 게 좋고 다른 분야에서도 초기 단계에서 그걸 합해놨어요. 사용자들이 쉽게 쫓아갈 수도 있게 한 번에 다 한눈에 쳐다봐서 할 수 있게. 이건 이제 방법론 교육도 받고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C 중심으로 구조적 기법을 만들어서 방법론에서 넣어놨습니다. C++ 짜시는 업체를 가서 보더라도 대부분 스타일이 C 스타일로 짜요. C++로 짜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로 짜셔야 되거든요. 그럼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라는 건 우리 의료 시스템에서 오브젝트들을 막 뽑아내야 돼요. 오브젝트를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뽑아내는 방법 자체가 유스케이스로 뽑고 유스케이스를 리얼라이즈를 하고 또는 무슨 우리 OMT 방법론을 쓰게 되면 내가 기법들을 쭉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거기서 명사들을 추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들을 사실은 축지하고 있어야지 제대로 객체들을 뽑을 수 있는데 C++로도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 스트럭처나 C 구조로 프로시저럴하게 짜는 거가 거의 대부분 90% 이상의 기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특정 SDK를 쓰기 전에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구조적 기법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집어넣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팅 쪽에서도 각각의 테스트 케이스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뽑아야 되는지, 바운더리 블랙박스 테스팅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에러 스포트 인젝션 테스팅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테스팅 쪽에서도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진행을 해 나가면서 아까 요 앞에서 이 표준하고 요거 앞에 밑에 내용은 소개할 건 틀릴 거예요. 여기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 단계별로 해야 되는 플로우를 공학적으로 저희가 재구성을 해놓은 거고 이 각각의 활동들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A, B, C 클래스에 맞아서 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만 참조하시고 표준은 지금은 괜찮아요. 안 보셔도. 가이드라인 쫓아가시면 기본적으로 B 등급 이상은 나오시게. 물론 이제 형상관리나 기초 다른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인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B 이상 되게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샘플을 만든 거는 우리 간단하게 페이션트 모니터링 시스템 PMS죠. 이렇게 우리 리본하면 이렇게 다 꽂아놓고 이렇게 팔뚝에다 맥박스 혈압 재고 바이탈 체크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간호사들한테 이제 대시보드로 넘어가는 그 시스템의 심플한 예제를 가지고 이거 저희가 특정 회사 걸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논문에 나온 그 예제 시스템을 가지고서 처음 요구사항 분석부터 시작해서 설계를 어떻게 하냐, 타스크 모드 설계를 어떻게 하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안전 분석을 어떻게 하냐를 샘플로 다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쭉 설명을 해서 이제 데이터 구조 기법 방법으로 쭉 설명을 해서 샘플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제가 샘플로 이렇게 굳이 만들어 놓은 이유는 방법론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면은 제 경험으로는 다른 도메인에서 의료는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방법론대로 하세요라고 하면 백지를 딱 갖다 주고 시작을 하세요. 그럼 못해요.
CR하기 힘들어요. 그냥 비슷한 뭐 샘플이나 예제를 좀 주시면 쫓아갈게요. 그게 우리나라가 제일 빨라요. LG전자도 그랬고 삼성전자도 그랬고 아무튼 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수한 기업들도 아마 유사하시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샘플로 이제 관점에서 보시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PMS는 대충 다 아니까 어떤 건지, 페이션트 모니터 시스템이라는 건 어떤 건지 아니까, 그래서 잘 아시는 시스템 예제를 보고 여기서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비슷하게 예약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시스템 컨텍스트 만들고 뭐 데이터 플로우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우리 펑션 나누듯이 기본적으로 펑션 이렇게 쭉 나누면서 펑션 사이에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밑에 OS가 들어갈 경우에 여러 태스크를 컴프런트하게 우리가 뭐죠? 그 타스크를 멀티태스킹을 할 수가 있으니까 멀티태스킹을 어떻게 묶는 거가 좋을까? 묶은 다음에 각각 태스크 안에 모듈 구조를 어떻게 디자인하냐에 대한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쉽게 엔지니어로 하면은 쫓아가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전에 끝난다고 했는데 5분 남았죠. 5분 남았어요. 네, 끝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흐름도 오고, 데이터 흐름에서 필요한 부분들, 얘하고 이 펑션하고 이 펑션은 예를 들자면은 얘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펑션이 아니에요. 기능이 C 펑션으로 따지면. 그럼 얘는 한 태스크를 들고 들어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동시에 돌아가는 시스템, 이 펑션이라고 하면 다른 태스크로 멀티태스킹으로 해야 돼요. 그죠? 컴프런트하게 공통 OS로 관련놓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하나를 묶을 수가 있고, 뭐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하다 뭐 여러 가지 우리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조합을 하고 묶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쫓아가시면은 시스템이 구조가 되게 모듈러하게 유지보수 잘할 수 있게, 에러가 들시딩되게, 테스트 케이스도 쉽게 뽑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 측면에서 이제 쫓아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방법론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고, 방법론 강의하면 또 이거 뭐 하루 풀데이 이상도 해야 되니까 그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듈 구조, 전체적인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쪽에 우리가 위험 분석하는 거, 그러니까 위험이 발견됐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그래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거에 대한 예방 메커니즘으로 어떻게 우리가 할 건지에 대한 예제 소프트 FMA들을 다 넣어놨으니까 그거 보시고서 샘플로 찾아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그 샘플을 가지고 한번 쭉 보시면은 국내의 시각청이든지 일반적인 그런 그 기관에서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인증을 이렇게 내용을 보자고 하면은 분석 설계 측면에서는 크게 모자람이 없으실 거예요. 네. 혹시 누가 여기를 딴지를 거시면은 누가 인증기관에 저한테 연락을 하지 마시고 여기 윤수님한테 하시면은 윤수님이 저한테 하실 거거든요. 제가 가서 그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려 상황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 의료 쪽에서 안전 그러면은 우리 일반 안전하고는 좀 틀려요. 의료 사업까지 다 포함된 거고, 우리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에서 얘기하는 건 소프트웨어 안전입니다. 그러니까 암노멀한 케이스 얘기를 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수가 적어요, 회사에. 뭐 보통 몇백 명씩 다른 쪽에 가지고 있으면 그렇지가 않고 몇 명이 개발하시고 하니까 조금 로드가 많으니까 사장님이 잘 관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아까 기억나시죠? 테스팅 한다고 법을 나왔다고 구박하면 안 된다. 잘했다고 해야 된다. 그 사람 그냥 그러고 나가면은, 그쵸? 그다음에 멀티벤더 이슈가 있어요. 의료 쪽을 딱 들여다보니까 뭐 신전도는 누가 개발하고, 뭐 PMS는 누가 개발하고 하는데 이게 딱 통합이 되고 막 시스템에서 인터오퍼러빌리티 커넥티가 병원에서 돼야 되는데 이게 벤더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인터오퍼러빌리티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인더스트리하고 틀리게. 그다음에 테스팅이 항상 임상이 겹쳐있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딸려서 훨씬 더 길고 힘들 것 같아요. 여기 여러 가지 또 연구들이 있지만은 어드밴스 토픽에서 그건 다음 기회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CFT 공학의 안전공학에 대한 그 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 회사하고, 그래서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엔지니어도 잘 인커리지 하셔야 될 것 같고, 나라마다 이게 표준이 의료 표준이 다 틀려요. 무역 장벽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특정 나라에 간다라고 하면 그 특정 나라에 맞춰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쪽은 안전 가이드라인 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들이 미시면은 저건 안 믿어요. 어느 나라에서 누가 했다.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제가 그 나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랑 가서 싸울게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이 정도 하시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를 만드니까 지속적으로 파생 모델을 만들고 계속 이제 다른 모델들을 개발하시는 경우들이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커먼 플랫폼 아키텍처를 잘 초기부터 한번 정비하시는 것가 좋고요. 예. 헬스, 메디컬 이거 점점 바운더리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탕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거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사업 영역에서 예, 그다음에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에서 소프트웨어 파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우리 거 같이 가이드라인 같이 디테일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세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요하게 보시고 많이 활용하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나이타나 통해서 말씀 요청하시면 얼마든지 Q&A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